다음은 정당에서 쭉 네티니언 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정당 순서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석수와 상관없이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노동당 민원보당의 이자영 위원장님 모셔서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세 번째 사안보다 주제로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원하는 기관이 작은 기관이지만 아시겠지만 정당은 원래 모든 사회적 이제들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그 사회 운동단체 정책들을 다 취합해서 그걸 정치권에 관철시키는 거라겠죠. 그래서 저희도 특별히 의사가 아니라 사실은 정분야가 다 있습니다. 정분야가 다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들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크게는 6가지, 사실 6가지가 아니고 저희 정당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의 모든 주제가 다 있긴 한데 크게 6가지로 됐습니다.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쪽은 뭐 그럴까 왕창 모아놔서 또 그건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5가지 문제를 이제 설명하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 우선 정치에 있어서 이 외에도 사실 모험이 많지만 크게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찬양공원에서 지금 현재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위원회에 대해서는 소환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회에 대해서는 소환제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민은 전혀 선출권자인데도 직접 참여하거나 소환시킬 수 없고 다 검증 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출권자이나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이것처럼 탄핵이 가능하고 하면 현재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투표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소환입니다. 그리고 뭐 그게 시간을 관계상 빨리 몇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제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회의원의 지금 각종 특권을 폐지했는데 국회의원 몇 명이 넘어야 지금 50 평균으로 하면은 한국 일부 기준으로 사실 국회의원이 600명 정도 돼야 돼요. 50 평균으로 600명 정도 돼야 되는데 한국은 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대신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당의 보좌관이 많아봐야 3명입니다. 보좌관. 근데 한국은 국회의원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보좌관 숫자가 9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비고 4명이 지나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세비나 보좌관 숫자를 줄이는 대신에 국회의원 지금보다 2배 정도 늘려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2배 정도 늘리면서 저희는 원래는 전면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지역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어차피 지역구가 한 2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국회의원을 한 500명 정도 늘리면서 현재 지역구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250명을 전부 비례대표로 보고 그러니까 현재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250명을 비례대표로 보면 그러면서 지역동행하고 위성정당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자체로 사실은 상당부분은 국회의원들과 반대했던 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좌관 숫자 정도 세비 줄이면 예산 부분이 줄어듭니다. 500명이 늘려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가서 빠졌습니다. 경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 근로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종 복지나 돌봄 또는 뒤에 여성 장애인 그다음에 성소수자 인권 권리 보장 이런 데 사실 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도 정부가 필요되는 제일 나중에 필요되는 문제입니다. 기획재정은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요겁니다. 근데 이런 거 사실 다 돈이 드는데 그럼 돈을 누가 내느냐?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해주겠다 하면서 감시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 좀 섭섭하지만 오늘 민주당 상황은 민주당에 대해서 돈만 많습니다. 이것저것 해주겠다 그러면서 금융투자 소득세기, 그 다음에 소인과세기 이런 것들 안 한다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금융투자 소득세는 특히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원래 거래세라고 주식 투자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거를 폐지하는 대신에 소득세를 물리겠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거래세는 지금 폐지가 되면서 소득세는 안 물린다. 그럼 주식 투자에서는 아예 세금을 안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식 투자에서 소득나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전혀 세금 안 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저희 노동이라는 노동자 유전인데요. 노동성이 땀 흘려 있어 이래서 보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세금 돌리면서 이 일종의 불로소득 아닙니까? 불로소득인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을 안 물립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는데 금투세나 코인 투자 이거에 대해서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의해 준 것이 물론 국힘이 먼저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동의해 준 것이 명백히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는데 참 주요 은행 뭐 에너지 공유하고 하면 야 저 진짜 빨갱이 아니냐 농은 빨갱이 그러면 사실은 아니냐라고 하는데 은행은요 사실은 IMF 때 보면 다 공유가 됐습니다. 그때 다 국가가 다 사실은 소했거든요. 지금도 은행의 지분 상당수는 국민연금이나 산업은행이나 사실은 이미 공유가 됐습니다. 이 공유하는 게 국가가 무조건 다 했다는 게 아니고 이미 공유가 지금 상당 지분은 국민연금이나 산업은행 사실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러면서 갖고 있거든요. 그걸 좀 더 늘려가지고 사실은 지금처럼 무조건 이자당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공익에 맞게 하겠다. 공유하라 게 있었나? 공산주의 국유화 그런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미 지금도 사실은 상당 부분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 쪽은 앞에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는데 저희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2번 잠깐 보십시오. 그 생태 경제학 쪽으로 이야기하는 도덕 경제라고 있습니다. 도덕 경제라는 게 뭐냐면은 최소한의 기본은 모두에게 보장한다. 그 대신에 무분별한 사용은 철저하게 억제한다. 그래서 도는 행태로 모든 사람이 도는 행태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되 무분별한 사용 억제한다. 저는 그래서 전기나 가스, 에너지 사고 이런 것들 최소한의 기본은 전부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 보장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과도한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진세. 지금 이제 전기 무진세가 3단계밖에 안 되는데요. 원래 예전에는 10단계였습니다. 즉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권을 무상으로 하되 일정 정도 이상에 대해서는 아주 급진적인 무진세를 내기요. 그런 행태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태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도덕 경제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 대중교통 안전 공공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은데요. 지금 길게지 못하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 가장 탄소 배출 많이 하고 있는 게 에너지 교통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실은 억제해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제대로 억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당장 필요한 게 뭐냐면 철도가 그래도 대중교통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탄소를 작게 배출합니다. 근데 우리 경남 당장 지금 불경 강력전 철망조차도 수도권은요 전체에 다 되어 있어가지고 저처럼 자동차가 없는 사람 전 자동차 안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하고 있는데 저처럼 사는 사람이 정말 불편합니다. 근데 사실 서울 수도권처럼 불경에 있는 광역전 치면 즉각 구성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중교통으로도 부산도 갈 수 있고 직장 출퇴근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특히 경남 지역이 제일 반드시 또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불경이 광역전 있으면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어때야 된다. 대중교통을 어때고 자가용을 사용을 어때야 된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당연히 노동상의 때문에 농업에 이야기인데 이거 지금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대기업이나 노조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아예 노동자들이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 그룹이 법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예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소위 3.3회라고 이야기하는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학원 강사니 뭐니 지금 여기도 많은 분들이지만 대부분은 행식상 노동자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거나 무슨 용역 사업자 이런 소리 있습니다. 3.3 대상자.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원래 다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 이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괴근로 이거 생각보다 한국에서 중간 착취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종 펠리그램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 각종 산지가 온라인도 원칙에서는 원래 400만 원 정도 공급을 주면 그 중에서 실제 노동자가 한 200만 원밖에 안 되고 50% 정도 중간에서 떼먹는 경우가 중간에 얼마나 파괴 껍질이 그런 중간에 떼먹는 경우가 대단히 많던데 이거 아시면 놀랄 정도인데요. 원칙에서 원래 노동자에 주라는 돈의 절반 정도를 중간에서 떼먹습니다. 이거 원래 예전에 IMF 때 파괴 근로 포기하는 게 남들이 지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괴 근로 자체를 철폐해야 된다. 파괴 근로를 철폐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떼는 걸 철저하게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돌봄복지 이것도 돌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동안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돌봄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읍면동에 노인 돌봄이든 또는 청소년 그러니까 영유아 돌봄이든 읍면동 공공돌봄 통합센터가 설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있는 서울시 사회서비스 그조차 없애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로도 이야기할 게 많은데 대통령 가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로도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의사가 얼마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실제로 배치되는가가 사실 핵심입니다. 의사 숫자 늘려봐야 그 사람들 다 피부 미용과고 그러면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뭐 자세한 것들은 여기 그 설명에 대금 말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행동평 아까 말했듯이 이걸 앞에 5개를 이제 저희가 상대적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한 번에 보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절대가 부족하다거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이거 말고도 사실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니까 수직계 분야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기하는데 스펙터 공시 그 다음에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이미 앞에 여성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비고의 강한테 도입도 앞에 김이 진해 여성 전회가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자세한 내용은 앞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소수자 차별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가족구성 법적 성별 자격제 이건 성소수자 증명의 중요한 요구 키워위에 이거 동지들도 계신데 성소수자 증명의 중요한 요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애인 발표가 없습니다. 장애인들도 그만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죠. 저희가 장애인 사람 부분이 사실 예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 수준이다. 4%. 이것도 저희가 그냥 국민으로 정한 게 아니고 OECD 평균이 인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농민도 역시 쭉 이야기가 이미 전농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히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농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은 소작농사고 이런 게 옛날 이야기 아니라 천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속이나 소위 비농업의 지금 농지 수요가 아주 강건하게 허용되면서 지금 경제유전의 원칙, 예전 토지계 같은 원칙이 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농민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절반 2015년 기준으로 46%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절반이 넘어질 겁니다. 즉 그리고 그만큼 소작농이 많아졌고 게다가 임차료도 농지 임차료 보면 외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 진짜 제기의 농지 계획이 있어야 된다. 농지를 농민이 직접 소유하 농사짓는 농민이 직접 소유. 지금 국회의원 아시는 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4명 중에 1명이 농부입니다. 아세요? 실제 농부가 아닌데 그래서 농부로 사기를 치면서 농 직분을 사고 이런 것도 직접经가지는 농민이 아니라 직접 말하면 그 농민이 중간에 받아갑니다. 인천도 비싸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땅값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농지 가격도 미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싸거든요. 왜? 나중에 개발해가 보상 때 땅값 올리려면 일부러 다 땅값 올리고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미 듣는 농지들은 잘 아시겠지만 농지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제2농지계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것도 아까 자동평을 보여드려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뒤에 이야기하는 건데 다른 분들은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거 무기수출 경쟁 증상. 이게 뭐냐면 저희 농당 기본적으로 국제주의자입니다.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한국이 방산 그냥 무기 수출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는데 한국제 무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런 분쟁 지역에 대해서 무기 수출은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된다. 라는 것들에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남 경남도당의 이소정 사무처장님의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와 우리의 요구라는 주제이십니다. 네, PPT가 없어서 이제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자료집을 조금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이제 9번의 개헌이 있어 왔고 마지막 개헌이 이제 87년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인데 그로부터 40년이 흘렀지만 40년 동안에 이제 수많은 변화를 이제 그 87년에 바뀐 이제 마지막 헌법이 지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이 87년 헌법이 우리 사회를 헌법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변화를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내용으로 이제 좀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떤 게 변했나? 우리 창원시청 광장에서 이제 집회에서는 계속 요구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권에 진입을 해서 나라 잘 살게 되었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지만 사실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 저출생 사회 이런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이제 위협하는 위기들이 점차 터져 나오고 있고요.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평등의 가치, 그리고 성소수자들이 더 이상 우리를 차별하지 말라는 그러한 요구들,
이런 것들은 40년 전보다 더욱더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태진 광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에서의 문제 또한 비정규직 노동, 그리고 플랫폼 노동, 그리고 노동법 밖에 존재하는 노동계급.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과 함께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요구들도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새로운 사회 개혁을 통해서 좀 새로운 사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내란적 개혁 촉포와 함께 이 사회의 기본 틀을 좀 근본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제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전면 개혁 문제가 이 사회 대개혁의 어떠한 또 수단으로서 좀 존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이것이 단순히 이제 조기 대선에 묻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조기 대선의 어떤 목표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이제 거의 나와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저는 이 내란 정부가 탄생하게 도왔던 6공화국 질서의 한계를 우리가 인지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 제7공화국으로 향하기 위한 이제 토론이 필요하다 보고 이 자리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전면 개헌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 정의당에서 제안드리고 하는 것은 내란의 토대가 된 모든 비민주적 관료 권력 해체 및 국가기구의 전면적 민주화, 대통령제 개혁부터 시작해서 국가와 지방자치제의 권한 강화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윤석열은 처음에 이제 집권할 때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던 정권이기도 한데 정말 딱 낡은 20세기형 극우 반공 권위주의 형태를 좀 재현하는 그러한 정권 형태를 보여주었고, 윤석열은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인 국회와 협치는커녕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알 수 있었듯이 여소야대 구도가 바뀌지 않자 이제 국회를 마치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제 몰면서 계엄을 선포하였고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을 통해 나타난 것이 윤석열 일당의 계획에 대통령실, 군대, 경찰, 그리고 국무회의 일부 등이 동원됐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국가기구 내부의 비민주적 관료 권력 구심들이 존재해왔고 이번 비상계엄에 동조해온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즉각 해체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다는 부분을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민주화, 그래서 국가기구의 전면적 민주화를 단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전면 개헌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좀 발제의 중간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권력 구심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제 기획재정부입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긴축재정 기조를 통해서 경제사회 개혁을 이제 온천 봉쇄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서 기획재정부는 역시나 부자 감세, 긴축재정을 충실히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기구로서 지금은 내란 정부 탓에 이제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군대 이런 내부의 비선출직 권력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조금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 자본주의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이제 크나큰 좀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회 대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획재정부를 우리의 극복 대상 중 하나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요 요구는 기획재정부를 좀 축소 분할하고 예산안 수립 기능을 별도 기구로 이전하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별도 기구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기구가 될 것이며, 이것은 관료 기구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술기 기구 형태를 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기재부 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를 없애고 기후위기와 돌봄위기에 대응하는 전환부총리, 명칭은 좀 바뀔 수 있지만 부분을 좀 신설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제 개혁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현재 유권자 가반의 지지도 얻지 못하는 개인 한 명이 민주헌정 수호를 비롯한 막대한 권한을 일임하는 이 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공통된 의견들이 조금 모아졌다 봅니다. 그래서 이번 12.3 내란 계엄을 통해서 독재 출현 가능성까지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6공화국에서 간성화된 이제 초법적인 대통령의 권한들을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으로 체계적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위해서 전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금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를 연방제 수준으로 좀 수평적 관계로서 강화하자라는 요구가 있고,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을 조정을 해가지고 국회의 권한을 늘리고 국회가 이제 국무총리를 선출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 내란 사태에 분노해서 시청 광장으로 뛰쳐나온 시민들, 그 시민들에게 권력을 주는 방향으로 전면 개헌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내란 이후에 설립된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주인은 시민이 보다도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지니고 일상에서 그 시민들이 그것을 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현재는 이런 시민 권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통로가 없고, 그래서 이런 관료 엘리트가 장악해왔던 국가기구를 시민들로부터 이러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시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뭐 심판한다거나, 그리고 헌법안 법률안 제출권을 가져간다거나,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권을 시민에게 개방하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부분이 초과했군요. 그래서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기본 통로 도입이 어쨌든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주요 요구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그 한국일보에서 신년맞이 여론조사를 진행했던데, 이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진행한 것 중에 이제 국민 발안제랑 국민 소환제 등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000명 중에 국민 발안제는 찬성이 85%, 국민 소환제 찬성이 90%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시민들의 요구 역시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보고, 이러한 전면 개혁 문제가 사회 대개혁 문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리고 이 탄핵 정국에 대치되는 부분이 아닌 핵심적인 과제로서 다뤄졌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도 알아 잘 쳐주시는 청중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압수수입니다. 조국혁신당 경남도당에서 검찰개혁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서 신동우 노동위원께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앞에서 발언하셨던 내용들이 절반만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노동위원 신동훈 인사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필요성으로 인해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되어 법 앞에 모든 국민들이 평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의 작은 날개짓이 검찰개혁의 앞날에 큰 나비 효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검찰개혁 대상이 아니라 파멸의 대상입니다.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가 있길 바라봅니다. 사회 대개혁의 첫걸음은 검찰개혁이었습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놀이와 김건희 지켜주기 위한 불법 개혁과 내란 행위로 보면 법 불평등함을 보았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불평등하였으며, 윤석열이 검찰 독재 정권에서 모든 권력 국민이 아닌 법비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시라고 했습니다. 지명직 검찰총장이 선출된 국회의원을 수시로 압박하고 기소로 숨통을 끊는 무소불위의 집단이 검찰입니다. 그들에게 직권이 곧 무죄라는 불의의 논리만 존재했습니다. 검찰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이 첫걸음입니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2년 전 국민들 대상으로 검찰개혁 찬반투표 조사 결과 조사기간 22년 4월 12일에서 13일, 조사 대상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표본수 최종응답 1,003명, 응답률 6.5%, 표지 방법 95%, 신뢰 수준 0 플러스 마이너스 0.3.0, 표지 방법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기간 뉴스토마토, 찬성 46.3%, 반대 38.4%, 모르겠다 15.3%. 윤석열 정권 2년 후 검찰개혁 찬반 조사한 결과 조사기간 24년 5월 10일에서 12일, 조사 대상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표본수 최종 응답 1,003명, 응답률 6.6%, 표지 방법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표지 방법, 무선 ARS 자동문화, 미디어 토마토, 찬성 53.1%, 6.8% 상향, 반대 29.6%, 8.8% 하향, 모르겠다 17.3%. 이 조사는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전 조사이므로 현재 압도적으로 높은 찬성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론조사를 들으신 대로 국민 절반 이상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만 가지게 하는 이른바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방안에 찬성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방안에 찬성하는 응답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였던 지난 22년 4월 당시 결과가 비교적 높았습니다. 여권은 건소환박, 야권은 검찰개혁이라는 각각 칭하며 찬반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지난해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가 개원 즉시 6개월 안에 법안 개정을 끝내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렇듯 검찰개혁은 지금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검찰개혁을 당기로 했듯이 당연히 완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개혁을 시도를 하였지만 검찰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언론 플레이, 여권의 다수당을 가졌음에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상황들을 만들어져 검찰개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법을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법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는 과연 조국혁신당은 이런 국민들 높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며 섞여 나갈지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군사 독재가 종식되고 민주주의 시작과 동시에 검찰 독재가 시작되었다고 흔히 말합니다. 군사제도와 검찰 독재는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기들 이익 집단으로 하나의 가치 검찰 내에서도 특수부나 정치부에 속해 있으며 앞날이 보장되고 자기들만의 소속으로 속해집니다. 승진이 보장되고 알 수 없는 부가 축적됩니다. 이익 집단이 아닌 검찰 전체의 성과를 형성되는 방향이 되어야 검찰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하고 같아야 합니다. 직업, 직위, 부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PPT 자료를 보시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안. 하나,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필요성. 검찰이 수사지휘권과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권 또한 검찰에게 있어 어떠한 국가기관보다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검찰의 권력이 막대한 만큼 그 폐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 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과도한 검찰의 남용에도 현재 통제할 수 없는 수단이다. 검찰개혁 체계도 하나, 수사 기소 완전 분리. 가, 중대범죄 담당 수사처를 신설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일과. 나, 기존의 공수처는 계속 존속하고 공수처과 협력. 2. 검찰청을 공수처로 변화. 가, 비대해진 대검찰청 무용한 고등검찰청 폐지. 나,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임을 명확히 함. 3. 수사절차법 신설과 형사소송법 개정. 가. 수사 절차와 소송 절차를 분리 규율. 나. 별감 표적, 수사 과잉, 압수수색, 피의자 사실 공표 등 제어하는 동시에 수사 과정의 불법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인권 침해를 방지. 검찰의 수사권 남용. 하나. 무차별 압수. 2. 압수수색 과정의 수사 편의주의. 3. 압수된 전자정보 폐기 절차 미비. 영장 없는 전자정보 보관. 정치검찰에 반복되는 기소권 남용. 하나. 대법원 인정한 검찰의 모국 기소 및 공소권 남용. 2.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검찰개혁의 4법.
하나, 공소청법 제정, 검찰의 폐지 및 수사권을 신설된 중수청으로 이감,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 제기,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 신설, 구성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위한 공소청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둘, 수사절차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 부분 분리하여 독립수사 절차법으로 제정, 형사소송법의 검사, 수사 관련 규정 모두 삭제 및 개정, 적법 절차와 인권보호 관련 원칙 구체적 명시, 형사사건 공개 금지, 상세 입법 통제한 이성교육 사례 방지. 3.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부패, 경제, 공직, 선거, 방위산업, 마약, 범죄 및 대형 참사에 대한 직수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중수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신설, 공소청을 통한 영장 청구 등 수사권 오남용 전제 장치 마련. 사례로 영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사건일 겁니다. 영화 홀리데이 바탕으로 지강은 사건은 희대의 인질극으로 유명합니다. 그 인질극은 작은 시작은 탈옥이었습니다. 지난 1988년 10월 8일 영등포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와 공주교도소, 공주치료사무소 등 이송되면서 25명 가운데 12명이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권총을 탈취해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명 가운데 7명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되었으나 5명은 일주일이 넘도록 잡히지 않았습니다. 5명 가운데 4명은 10월 15일 밤 서울 서대문구 국가자동의 고시집에 착입해 가족들이 인질로 잡았습니다. 지강원, 안광술, 강영일, 한희철 등 4명이 벌인 인질극은 TV 프로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곧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지강원은 사실 가정집에 556만 원을 훔친 자범이었지만 지역과 보호감호 등 17년이나 수감 생활을 해야 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강원은 탈주국을 인질극으로 버린 데 대해 73억을 횡령한 전두환 동생은 전경환이 겨우 7년을 선고받고 심지어 3년도 안 돼 풀려난 사실에 공개했기 때문에 밝혔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무전유죄라는 말이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온 것입니다. 37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도 검찰은 변하지 않고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 혐의자 윤석열 부인은 국민들이 알듯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받고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윤석열 장모 최영수 씨 사건은 검찰이 통장 위조, 사무소 위조 인정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남발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관련 장학금 특혜 무려 70회를 압수수색을 했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332회 압수수색, 김혜경 여사 130회 무분별하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반면 내란 혐의자 윤석열 부인 김건희,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등 압수수색 영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로 자기들의 정권과 권력의 마음대로 수사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런 검찰 카르텔의 무도한 형태를 끝내야 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잘못된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하여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행정공무원 신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별도의 검사징계법 통하여 징계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징계 제도는 검사총장이 징계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제19 감사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맞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고 공무원 징계법으로 동일한 절차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검찰은 행정공무원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특수성을 가진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일반 행정공무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법고 실패한 일반 행정공무원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 또한 일반 행정공무원과 동일한 적용 대상이라는 그것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징계나 처벌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형백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의
조영환 정무처장의 발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뒤에서 어떤 분이 다른 사람도 다 시간 지켰는데 정당만 시간 안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예, 엔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당이 좀 역할이라는 게 이런 데 오면 사실은 자기 입장 발표보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사항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구현할 거냐 이 약속을 하고 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충분히 들은 이야기나 2차 토론회 때 또 나오는 이야기들을 어쨌든 이후에 있을 여러 정치 일정에 반영해서 좀 만들어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보당은 현재 그 개헌특위라는 것을 당내에서 구성을 하고 지금 상상하라 제7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개헌 국면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된 이 지면에 있는 자료들은 사실은 이전에 촛불혁명, 지금은 흔히 빛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선 시기를 촛불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 사이에 진보당에서 제출이 됐던 민중헌법이라는 것의 골자를 좀 자료로 드렸고 지금 새롭게 이제 빛의 혁명을 통해서 그럼 이제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냐의 문제는 현재 좀 자료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에서 발제하다 보니까 좀 공식화된 게 아니면 사실 어디 내놓기가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좀 민중헌법을 좀 기초로 자료는 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진보당에서는 어쨌든 이제 헌법 개정을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어쨌든 헌법이라는 게 어쨌든 국민과 국가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환경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지위, 권리, 그 다음에 위상, 역할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지금 빛의 혁명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 국민들의 주권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새롭게 사실은 지위를 가지고 성격을 규명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헌을 통해서 이 각 분야에 맞는 헌법들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개헌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 정책이나 여러 제도를 짜도 맨날 마지막에 부딪힌 게 상위법에 없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다. 노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법이 좀 장난질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규칙이 분명해야 하는데 항상 노력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노력한다는 게 어디까지인지 없는 이런 법률들이 수많은 조례와 법률들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원적인 헌법을 개정해서 국민들이 누려야 할 여러 가지 권리와 권한에 대한 것들을 보장하는 형태, 의무화하는 형태를 분명하게 개헌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를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 환경의 권한, 그 다음에 차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헌법적으로 좀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개헌 수준을 갖춰야 된다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한 이제 10차 개헌 제7공화국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석열이 퇴진하기 전에 애초에 이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체제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고 경제가 지금 어때서 세상이 많이 뒤집어질 거야 라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지금 퇴진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체제 전환을 역시나 드러낼 수 있는 거는 결국 개헌이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의 내용들이 이후에 계속 많이 발표되고 2차 토론회 때도 많이 내용적으로 수렴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진보당 끝까지 정권 교체를 넘어서 체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한국 사회 정치가 변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